일본은 더 이상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 브리핑룸.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터진 이 선언에 연간 47조 원 규모의 거래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한국 없이도 돌아간다고 자신했죠. 구마모토, 도쿄, 오사카, 일본 전역 3,000개 공장이 우리는 완전히 준비됐다고 외쳤습니다. 한국 부품 따위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정무직 인사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36시간 만에 일본 전역이 마비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날 새벽, 저는 회사가 무너지기 36시간 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도쿄 본사 관제실, 화면 가득 초록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일본 최대 산업 로봇 제조사 호쿠세이 로보틱스의 생산 라인, 전부 정상 가동 중.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안도했죠. 아직은요. 저는 사카모토 유리, 45, 공급망 위기 대응 총괄입니다. 들어본 적 없는 직책이라고요? 맞아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자리가 왜 필요한지 몰랐으니까요. 6년 전, 저는 서울에 주재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과 매일 통화하며 부품 일정을 맞췄죠.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부품이 어디서 오느냐보다 어떤 서류로 통과하느냐가 더 무섭다는 것. 국경이란 건 종이 한 장으로도 벽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회사는 재고를 싫어했습니다. 재고는 낭비다. 임원들이 회의 때마다 외치던 말이죠. JIT 적시 생산.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때만. 효율의 극치. 그게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저는 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대시보드를 열었을 때 고대 역폭 메모리 모듈 재고 시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42시간. 안전 기준선은 48시간인데 이미 빨간 선 아래로 내려가 있었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통관 지연 한 번, 서류 확인 한 번만 늦어져도 그 순간 공장이 멈춥니다. 3,000명이 일하는 구마모토 라인이 그냥 멈춰버려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졸린 눈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고 모니터의 초록불은 여전히 평온하게 깜빡였어요. 아무도 몰랐죠. 이 평온이 얼마나 얇은 얼음판 위에 있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증명해야 했어요. 숫자로. 이 회사가, 아니 일본 제조업 전체가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는 걸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모으는 이 자료가 곧 총리 관저까지 올라갈 줄은요. 그날 오전 10시 도쿨 총리 관저에서 브리핑이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TV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정부 관계자가 또박또박 문장을 읽어내려갔죠. 공급망 자립 강화 방안, 특정 국가 의존도 감축, 깔끔하게 정리된 슬라이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런데 브리핑이 끝난 직후 TV 토론 프로그램에 한 정무직 인사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가 한 말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부품에 목줄을 매지 않습니다. 일본 기술력이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고 그는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오만이었죠. 사내 메신저가 폭발했습니다. 임원들이 축하 이모지를 쏟아냈어요. 드디어 판을 바꿨다. 이제 협상력이 생겼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손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6년간 서울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과장된 문장일수록 상대국의 절차적 대응을 촉발한다는 것. 감정은 서류가 되고 서류는 통관을 막습니다. 그때 메신저 창이 하나 떴어요. 구마모토 공장 운영실장 니시다 렌이었죠. 유리 씨, 이상합니다. 한국발 항공 화물 일부가 보류 상태로 떠요.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사유가 뭔데요? 추가 서류 요청이래요. 엔드 유저 확인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엔드 유저 확인서. 최종 사용자 인증.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서 쓰는 절차죠. 원래는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는데 지금은 확대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 오전부터요. 한국 세관에서 샘플링 검사 비율도 올렸대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은 눈에 보이죠. 이건 절차입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반박할 수 없는 절차. 그리고 그 절차는 공장을 멈춥니다. 저는 화면 속 토론을 다시 봤어요. 그 정무직 인사는 여전히 웃고 있었죠.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한 말 한 줄이 지금 태평양 건너에서 서류 더미로 변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요. 말 한 줄이 공장을 멈춘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설득이 아니라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걸. 숫자로, 시간으로, 라인 정지 경보로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지연 한 번 더 발생 시 36시간 내 라인 정지 예상.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산, 재무, 법무, 홍보, 그리고 정부 대응 담당까지.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부품별 재고 시간. 빨간 선 아래로 내려간 숫자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고대 역폭 메모리 모듈 41시간, 제어칩 53시간, 센서 보조칩 62시간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차분하게요. 오늘 오전부터 한국발 화물에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관 시간이 평균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재무팀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루 이틀 늦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시뮬레이션 그래프였죠. 지연이 한 번 더 발생하면 36시간에서 40시간 내에 구마모토 3번 라인이 멈춥니다. 메모리 모듈 재고가 바닥나는 시점이에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응 담당이 웃으며 말했죠. 유리 씨, 상대도 손해잖아요. 설마 진짜 멈추게 하겠습니까? 그냥 압박용 제스처일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말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멈추게 보이게 만드는 게 목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생산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체 공급선은요? 타이완이나 미국 쪽은? 대체는 의지가 아니라 용량과 인증의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죠. 타이완, 미국, 유럽 업체들의 생산 여력과 인증 소요 기간이 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최소 4개월이 걸립니다. 품질 인증, 설비 조정, 고객사 승인까지 포함하면 6개월이고요. 그 전에 우리는 이미 멈춰 있을 겁니다. 홍보팀 차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불편한 사람이 되고 있었죠. 위기를 경고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됩니다. 메신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한국 쪽 실무 네트워크를 통해 절차 변경 이유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요. 재무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유리 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과장된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죠. 구마모토 공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이었어요. 초록불 옆에 작은 노란 경고등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과장인지 아닌지는 36시간 후에 알게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울에 있는 옛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거기 분위기 어때? 답장은 30분 뒤에 왔죠. 난리야. 정부 쪽에서 품질 재검증 지시 떨어졌대. 내일 물량 전부.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전 10시 법무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 씨, 공문 받았어요. 한국 쪽에서. 저는 법무팀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책상 위에 프린트된 문서가 놓여 있었죠. 한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사 3곳이 공동으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대일 수출분에 대한 품질 및 보안 컴플라이언스 재확인 절차 안내.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표준 절차 강화래요. 특별한 건 아니라는데요. 저는 천천히 문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품질 관리 강화, 보안 준수 확인, 엔드 유저 인증 절차 보완. 다 합리적인 문장들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 한 줄이 있었어요. 재확인 절차 완료 시까지 신규 출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의 언어. 하지만 실무에서 가능성은 확정과 같은 뜻이죠. 이거 공격 아니에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뭔데요? 상대가 먼저 합리성의 얼굴을 쓰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니시다였죠. 유리 씨, 큰일이에요. 보류 물량이 쌓이고 있어요. 얼마나요? 어제 출하 예정이던 메모리 모듈 300유닛, 오늘 새벽 출하분 500유닛, 전부 공항 창고에 묶여 있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800유닛, 구마모토 3번 라인 이틀치 물량이었어요. 이유는요? 서류 미비래요. 엔드 유저 확인서 양식이 바뀌었다나 뭐래나. 저는 벽에 기댔어요. 양식이 바뀌었다. 완벽한 명분이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양식 변경을 처리하는 데는 최소 사흘이 걸립니다.
사흘. 우리에겐 없는 시간이었어요.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홍보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상대는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절차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격받는다고 말하는 순간 진짜 공격이 시작됩니다. 정부 대응 담당이 한숨을 쉬었죠. 그럼 외교 라인이 해결할 겁니다. 정부가 나서겠죠. 저는 글을 봤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외교가 움직이는 시간과 공장이 멈추는 시간은 다릅니다. 오후 3시 추가 통보가 왔어요. 오늘 오후 출하 예정이던 항공편에서 우리 화물 일부가 내려졌다는 거였죠. 사유는 동일했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저는 관제실 모니터를 다시 열었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모듈 재고 시간. 36시간. 노란 경고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논쟁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요. 설득으로는 안 됩니다. 증명도 끝났고요. 이제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어요. 정부가 못 움직이면 기업이, 기업 안에서 누구도 안 움직이면 제가.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결정을 내렸죠. 제가 서울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상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저는 테이블 한가운데 서서 10명이 넘는 임원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죠. 어젯밤 제가 올린 제안서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직행 협상. 생산 담당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카모토, 기업이 나서면 정부를 자극합니다.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이미 번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죠. 지금 구마모토 재고는 34시간입니다. 외교가 결론을 내리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재무 담당 상무가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절차를 풉니다. 절차를요? 네. 정부가 움직이는 속도와 통관이 움직이는 속도는 다릅니다. 실무는 실무로 풀 수 있어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리 씨, 상대가 요구하는 건 절차가 아니라 태도일 수 있어요. 당신이 간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6년 전 서울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체면을 세우는 방식이 협상의 문을 열기도 한다는 것. 상대가 원하는 건 굴복이 아니라 존중의 형식일 때가 많다는 걸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제가 서울로 가는 순간 이 사태의 책임이 회사가 아니라 나에게 붙을 수 있다는 거. 실패하면 저는 무너집니다. 그때 화면이 켜졌어요. 구마모토 공장과 연결된 화상회의였죠. 니시다 렌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관제실 모니터가 보였어요. 빨간 경고등이 3개나 켜져 있었죠. 유리 씨, 니시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번 라인부터 위험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예요. 내일 아침까지 부품이 안 들어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니시다를 봤죠. 그의 뒤로 밤새 일한 직원들이 보였어요. 지친 얼굴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구마모토 공장만 3,000명이 일합니다. 그 3,000명에게는 가족이 있고 삶이 있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면 회사는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동시에 알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요. 저는 CEO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서울로 가겠습니다. 24시간 안에 출하 흐름을 복구할 단서를 가져오겠습니다. CEO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 라인과 충돌하지 말 것. 그리고 결과를 숫자로 가져올 것.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여권을 꺼내놓았죠. 오후 4시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니시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렌, 오늘 밤까지 버텨줘. 내가 뭐라도 가져올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유리 씨를 믿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죠. 두려움보다 무거운 게 책임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 체면 하나쯤은 버릴 수 있어.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리고 와이파이에 접속했어요. 구마모토 공장 대시보드가 열렸죠. 그래프 색깔이 초록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주황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니시다가 보낸 사진이 메신저에 떴어요. 관제실 모니터 화면이었죠. 부품 공급 지연 경고가 5줄이나 연속으로 떠 있었습니다. 유리 씨, 5번 라인도 위험 구간 들어갔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버텨.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조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 사과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무겁죠. 정정,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형식, 그리고 재발 방지 장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약속.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오후 6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았어요. 강남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죠. 6년 전 제가 살던 도시,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연락을 했어요. 민간 자문 채널로 연결된 한국의 품질 컴플라이언스 자문위원 김태훈 씨. 그는 정부와 업계를 모두 아는 사람이었죠. 유리 씨,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차갑지는 않았어요. 태훈 씨,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이쪽도 난리예요. 1시간 뒤, 저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지금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재검증은 명분이에요. 명분을 지키면서도 속도를 낼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만든 초안이었죠. 공동검증위원회. 양국 실무진이 함께 품질과 보안을 확인하는 체계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체면을 지킬 수 있어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그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일본 쪽 공개 발언 정리는 필요할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절차를 풀기 어려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개 발언 정리. 그 정무직 인사가 TV에서 한 말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죠. 일본 정부가 가장 싫어할 선택지였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유리 씨, 이제 회의실 설득이 아니에요. 문장과 절차로 싸우는 세계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문장과 절차, 총성 없는 전쟁.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전장 한가운데 서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니시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동검증 패키지 만들었어. 내일 정부 라인 접촉 시도할게. 답장은 곧바로 왔어요. 유리 씨, 3번 라인 재고 19시간 남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19시간. 내일 오후면 끝이라는 뜻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저는 그 불빛 너머에 있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 체면과 현실 사이. 그 틈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었죠. 구마모토에 3,000명이 제 뒤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밤새 문장을 다듬어야 했어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동시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좁은 틈의 문장을요. 처음으로 풀 수 있는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의 한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빌딩 숲이 보였죠. 테이블 건너편에는 과거 협력사 실무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6년 전 제가 서울에 주재할 때 매주 만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차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호했죠. 유리 씨, 우리는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피곤함이 배어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거래가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고요. 경멸의 문장이었죠. 카메라 앞에서 한 그 말 한마디가 6년간 쌓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겁니다. 김태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일본은 왜 저런 말을 공중파에서 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협력사 실무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손해예요. 유리 씨, 물량 묶이면 우리도 공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죠.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신뢰. 서류로도 계약서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니시다였죠. 영상통화 요청이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통화를 받았죠. 화면에 니시다의 얼굴이 떴어요. 그의 뒤로 관제실이 보였는데 빨간 사이렌 불빛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번 라인 멈춤까지 9시간입니다. 예상보다 빨라요. 재고 계산이 틀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9시간. 오늘 오후 6시면 구마모토의 컨베이어가 멈춘다는 뜻이었죠. 렌, 조금만 더 버텨줘.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유리 씨, 니시다가 말했습니다. 5번 라인 직원들 표정이 안 좋아요. 다들 알고 있어요. 곧 멈춘다는 거.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 속 니시다의 눈이 충혈돼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가져올게.
통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제 얼굴을 본 김태훈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9시간 남았어요. 3번 라인.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협력사 실무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서두릅시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공동검증위원회 초안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이게 작동하려면 김태훈이 말을 이었어요. 정정 발표가 필요합니다. 일본 측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형식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죠. 협력사 실무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체면을 다루고 있어요, 유리 씨. 그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씩 봤어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한 눈빛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상대의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라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원칙은 존중받을 때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 정정 문장 옵션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김태훈이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한다. 이 정도면 어떨까요?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이었죠. 그리고 약속이었고요. 좋아요. 이걸 가지고 도쿄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저는 제 대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니시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정 문장 확보했어. 지금 본사에 보고한다. 그리고 저는 도쿄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정정 발표 없이는 물류 복구 불가. 라인 정지 임박. 그날 저는 서울에서 하루 안에 3곳을 뛰었습니다. 오전에는 공급사 품질팀, 점심에는 물류 포워더, 오후에는 법무자문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서류만 맞으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서류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절차가 아니라 신뢰에서요. 저는 택시 안에서 도쿄 본사 홍보팀과 영상회의를 했어요. 화면 속 홍보팀장이 인상을 찌푸렸죠. 정정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합니까? 보안 설명 정도로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절차가 안 풀려요. 국내 여론이 문제예요, 유리 씨. 우리가 굽신거린다고 난리 날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여론이 무섭습니까? 공장이 멈추는 게 무섭습니까? 홍보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문장 하나를 두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다니. 그때 김태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 씨,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한국 쪽도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완전 중단이 아니라 절차 강화예요. 출구는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출구는 있다. 단, 출구는 상대의 체면을 살려야 열린다. 오후 4시, 저는 다시 강남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산업부 실무진까지 자리에 있었어요. 재검증 샘플링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실무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첫째, 공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둘째, 공동검증위원회 출범. 셋째,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3가지.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조건들이었죠. 엔드 유저 확인 범위는요. 필수 전략 물자만 남기고 완화 가능합니다. 단, 공동검증 체계가 가동된 이후에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샘플링 비율 축소, 엔드 유저 확인 범위 축소. 이 2가지만 적용돼도 통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SLA는 설정 가능한가요? 서비스 수준 협약이요? 가능합니다. 표준 품목은 24시간 내 처리로 고정할게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멈추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니시다였죠. 유리 씨, 라인 멈추면 복구에 최소 14시간 걸려요. 그리고 품질 편차 위험이 큽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멈춤 한 번이 가져올 손실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고객사의 신뢰, 시장의 신뢰. 알았어. 내가 막을게. 통화를 끊고 저는 회의실 사람들을 봤습니다. 딜의 형태가 보입니다. 정정 발표, 공동검증 출범,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 이 3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공동 발표하면 어떨까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국 정부가 함께 발표하면 누구의 굴복도 아닌 협력이 됩니다. 나쁘지 않네요. 실무진도 동의했습니다. 정부 라인에 올려볼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구마모토 3번 라인이 멈추기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일본 뉴스가 떴어요. 호쿠세이 로보틱스 부품 공급 지연으로 일부 생산 차질. 기사가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비공개 협상이 아니었어요. 언론이 움직이면 정치가 개입하고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저는 도쿄 본사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어요. 공동 발표 패키지 완성. 단, 정정 발표 없이는 진행 불가. 최종 결정 필요. 그리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땀으로 젖었어요.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총리실 검토 중. 떼기 요망.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결정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해결은 한 방이 아니라 교환 가능한 조건들을 설계하는 거라는 걸요. 이제 남은 건 일본 정부의 용기뿐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니시다의 영상통화였죠. 받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창백했어요. 유리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번 라인 정지됐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화면 너머로 관제실이 보였는데 컨베이어가 멈춰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 언제요? 11시 40분. 예상보다 2시간 빨랐어요. 재고 계산이 틀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있나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로 바뀐 거죠. 다음은요? 5번 라인이요. 내일 오전 10시쯤 위험 구간 들어갑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연쇄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렌, 최대한 버텨줘. 노력할게요. 근데 유리 씨, 니시다가 말을 멈췄어요. 그의 눈이 충혈돼 있었죠. 직원들이 불안해해요. 다음은 자기 라인 차례라는 거 알고 있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는데 제게는 모든 게 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겁니다. 새벽 2시 도쿄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CEO였어요. 유리, 3번 라인 소식 들었나? 네. 정부 라인에서 연락 왔어. 정정 발표는 어렵대. 국내 정치에 부담이 크다는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라인이 더 멈춥니다. 유리, 감정적으로 굴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장님, 저는 말을 끊었어요. 정정이 없으면 절차가 안 풀립니다. 절차가 안 풀리면 5번 라인도 7번 라인도 전부 멈춥니다. 그럼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CEO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정부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럼 저는 뭘 해야 합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CEO가 말했죠. 조금만 더 버텨봐. 내가 총리실에 다시 연락해 볼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일본 뉴스를 확인했어요. 벌써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죠. 호쿠세이, 구마모토 공장 일부 라인 가동 중단. 부품 공급 차질, 일본 제조업 공급망 위기 재점검 필요. 멈춤이 현실이 되자 비로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4시 김태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유리 씨, 일본 정부에서 긴급회에 소집됐대요. METI 장관 주재래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리 씨, 한국 쪽도 압박받고 있어요. 빨리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저는 그 말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양쪽 모두 출구를 찾고 있다. 단, 그 출구는 체면을 살려야 열린다. 새벽 5시, 저는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사과 대신 사실관계 정리, 유감 대신 재발 방지.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멈춤이 생겼으니 명분도 생긴 거라는 걸요. 이제 일본 정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공장이 실제로 멈췄으니까요. 저는 도쿄 본사에 마지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정정 발표 공동검증위원회 출범,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패키징 가능, 현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 그리고 답을 기다렸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밝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오전 8시, 니시다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멈춰있는 컨베이어. 그 위에 조립되다 만 로봇팔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멈춘 게 아니라 다시 돌려야 해. 그리고 마침내 도쿄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정 문장 검토 가능. 공식 테이블 오늘 오후 개최.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서울 시내의 한 정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길었어요. 한쪽에는 한국 외교부와 산업부 실무진이, 다른 쪽에는 김태훈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외교부 실무진이 먼저 말했어요. 정정의 형식이 공적이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형식으로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기자회견. 카메라 앞에서 말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었죠. 일본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산업부 실무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죠. 일본은 지금 국내 정치 부담을 이유로 공개성을 낮추려 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쪽이 원하는 게 달랐어요. 한국은 공개성을, 일본은 비공개를. 그 사이에서 저는 찢기고 있었죠. 타협점은 없을까요?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공동발표 형식은 어떻습니까? 정정과 공동검증위원회 출범을 동시에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외교부 실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해 볼 만하네요. 하지만 정정의 핵심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 본사였어요. 저는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갔죠. 유리, 큰일이야. 홍보팀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 정무직 인사가 책임을 피하려고 해. 개인 의견이었다고 선 긋고 있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죠. 그럼 누가 정정 발표를 합니까?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총리실에서도 난리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책임 회피. 가장 무서운 적이었어요.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 5번 라인은요? 위험 구간 진입했어. 10시간 남았대. 통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조건을 제시한 모양이었어요. 김태훈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죠. 3가지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첫째, 폄하 발언에 대한 공식 정정과 유감 표명, 기자회견 형식. 둘째, 허위과장 주장 재발 시 공동검증 체계 가동. 셋째,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재정비. 저는 그 조건들을 노트에 적으며 계산했어요. 일본 정치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기자회견 형식은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죠. 그 정도가 아니면 라인은 다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본사에 보고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실무진이 시계를 봤어요. 오늘 밤까지 답을 주세요.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양쪽 모두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도쿄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기자회견 형식 정정 발표 공동검증 출범. 이것이 유일한 출구. 거부 시 라인 추가 정지 불가피. 그리고 덧붙였죠. 책임 회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카메라 앞에 서야 합니다. 저녁 8시 일본 뉴스를 확인했어요.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정부 대응 미흡, 제조업 위기 자초, 공급망 자립 정책 실효성 의문. 언론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정치인들은 움직입니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빠르게 수습하거나. 밤 10시 니시다에게서 영상이 왔어요. 5번 라인 관제실이었죠. 경고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 내일 아침이 고비예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막을게. 꼭. 자정이 넘어서 도쿄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총리실 최종 검토 중. 공동 발표 형식이면 가능성 있음. 떼기 요망.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체면을 살리는 방식이 때로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걸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결단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니시다의 메시지였죠. 짧았습니다. 5번 라인 정지.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풀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죠.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니시다가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뒤로 관제실이 보였는데 직원들이 멍하니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언제요? 3시 40분이요. 예상보다 또 빨랐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한데 저에게는 모든 게 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은요? 7번 라인이요. 오늘 오후쯤. 니시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유리 씨, 고객사에서 클레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납기 못 맞추면 계약 파기래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라인 정지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었죠. 구마모토 직원들의, 고객사 직원들의 그 모든 연결된 살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렌, 미안해. 유리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니시다가 말했지만 저는 책임감에 짓눌렸어요. 제가 막겠다고 했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도쿄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CEO가 받았죠. 유리, 들었어. 5번 라인까지. 사장님, 결정이 나왔습니까? 정정 발표요. CEO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기자회견 형식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대. 서면 발표로는 안 되겠나?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안 됩니다. 한국 측이 공개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면으로는 절차가 안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누군가는 카메라 앞에 서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유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무직 인사는 책임 회피하고 있고 장관급은 더 큰 파장을 우려하고 있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라인이 또 멈춥니다. 7번, 9번 전부요.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알아. 하지만 사장님, 저는 말을 끊었어요. 여론이 무섭습니까? 공장이 멈추는 게 무섭습니까? CEO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끊어졌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밝았지만 제 가슴은 어두웠어요. 오전 9시 일본 뉴스가 폭발했습니다. 호쿠세이 로보틱스, 이틀 만에 두 번째 라인 정지, 공급망 붕괴 현실화, 정부 대책 전무, 제조업 신화, 종이 호랑이였나. 언론이 사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죠. 호쿠세이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전체가요. 김태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리 씨, 한국 쪽도 압박 심해요. 빨리 결론 내라는 목소리가 커요. 오늘 안에 답 안 나오면 협상 중단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절망했습니다. 양쪽에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 누구도 결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점심때 도쿄 본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 협상 중단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대로는 더 이상 못 간대. 돌아와.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사장님, 지금 포기하면 끝입니다.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알아. 하지만 정치가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문장뿐인데 그 문장이 양쪽에서 금지어가 됐으니까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어요. 회사를, 신뢰를, 그리고 저 자신까지. 오후 4시 니시다에게서 또 영상이 왔습니다. 7번 라인 관제실이었죠.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유리 씨, 7시간 남았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렌, 조금만 더. 유리 씨, 니시다가 말을 끊었어요. 유리 씨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건 유리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과 대신 사실관계 정리로 문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굴욕이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문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은 결단 직전의 전조였으니까요. 밤 11시,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지우고 쓰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죠. 사과, 유감, 정정, 사실관계.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저울질했습니다. 어떤 단어는 너무 무거웠고 어떤 단어는 너무 가벼웠어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한국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좁은 틈의 표현을 찾아야 했죠. 김태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리 씨, 아직도 깨어 있어요? 네. 문장 잡고 있어요. 힘들죠? 저는 대답 대신 물었어요. 태훈 씨, 한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사과입니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에도 같은 일이 안 생기게 하는 장치예요. 한국이 원하는 건 무릎이 아니라 재발 방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재발 방지.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정정은 굴욕이 아니라 제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저는 노트북에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 혼란을 유발한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너무 약했어요. 지웠습니다. 개별 발언에 사실관계와 다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새벽 1시, 저는 도쿄에 있는 외무실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내 정치 부담이 최소인 표현이 뭘까요? 30분 뒤 답장이 왔어요. 개별 발언을 강조하세요. 정부 공식 입장과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 혼란을 언급하면 실무적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 조언을 바탕으로 다시 썼습니다. 개별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였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 한일 공동검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감정의 전투를 제도의 발표로 흡수하는 설계. 누군가의 무릎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걸어나갈 문이었죠. 새벽 2시 김태훈에게 문안을 보냈어요. 이 정도면 어떨까요? 5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한국 측에 전달해 볼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나는 나라를 움직일 수 없어. 하지만 절차는 움직일 수 있어. 새벽 4시 한국 외교부 실무진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문안 검토했습니다. 조건부 수용 가능. 단, 기자회견 형식 유지. 공동검증위원회 즉시 출범. 가이드라인 구체화 필요. 저는 처음으로 잠깐 웃었어요. 조건부지만 가능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도쿄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정 유감 사실관계 정리 절충안 완성. 한국 측 조건부 수용. 공동 발표 패키지로 재구성 가능. 그리고 덧붙였죠. 절차 완화 트리거를 문장에 연동. 발표 즉시 통관 정상화 가능. 새벽 5시 니시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유리 씨, 7번 라인 재고 4시간 남았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장 나왔어. 조금만 더 버텨줘. 제발.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관제실에 빨간 경고등이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감정은 부딪히지만 제도는 이어 붙일 수 있다는 걸요. 해가 떴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왔어요. 그리고 오전 7시 도쿄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총리실 최종 승인. 공동 발표 진행.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너짐에서 벗어나 다시 설계자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오전 9시 저는 다시 서울 시내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양국 실무 라인이 한자리에 모였죠. 한국 외교부 장관 조현 라인의 실무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라인의 실무진, 그리고 일본 측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담당자들까지요. 테이블 위에는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작성한 문안이었어요. 한국 외교부 실무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공개성과 재발 방지, 이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죠. 국내 발표 부담을 최소화할 표현이 필요합니다. 개별 발언과 정부 입장을 분리해야 해요. 산업부 실무진이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검증 범위, 샘플링 기준, 통관 처리 시간. 이 세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SLA를 24시간으로 설정하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조건들을 정리했어요. 하나씩 체크하며 말했죠. 첫째, 기자회견 형식 정정 발표. 개별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명시. 둘째, 공동검증위원회 즉시 출범. 셋째,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 구체화. 넷째, 재검증 절차 단계적 완화. 이 네 가지를 하나의 공동 발표로 묶습니다. 김태훈이 보충했어요. 이렇게 하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협력 프레임이 됩니다. 양쪽 모두 체면을 지킬 수 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문서를 읽고 있었죠. 한국 측 실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언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리인은 안 돼요. 일본 측 담당자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당사자는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있어요. 장관급이 나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표현이 약하면 절차가 안 풀립니다. 절차가 안 풀리면 라인이 또 멈춥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구마모토 7번 라인 재고가 3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안에 결론이 안 나면 세 번째 라인이 멈춥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일본 측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죠. 알겠습니다. 도쿄에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잠시 휴회가 됐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니시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렌, 어때? 유리 씨, 직원들이 전부 모니터 앞에 서 있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 안에 끝낼게. 정호, 도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EO였어요. 유리, 총리실에서 최종 승인 떨어졌어. 정무직 인사가 발표하기로 했대. 외무상 모태기가 뒤에서 문안 조율하고 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공동검증위원회는요? 경제산업상 아카자와 라인에서 준비 중이야. 오늘 오후 발표와 동시에 출범시킬 거래.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문안 확정이었어요.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들이 하나씩 문서에 반영됐죠. 공개 정정 및 유감 표명 기자회견 형식, 허위과장 주장 재발 시 공동검증 체계 가동, 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재정비 및 재발 방지 약속,
저는 그 조건들이 일본 정치에 무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죠. 그 정도가 아니면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도요. 오후 1시 최종 문안이 확정됐습니다. 개별 발언에 사실관계와 다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한일 공동검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완전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형식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양쪽 모두가 걸어나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김태훈과 복도에 서 있었어요. 끝났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대답했죠. 진짜 전쟁은 이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요. 오후 3시가 다가왔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중계를 켰습니다. 카메라 앞에 그 정무직 인사가 섰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출구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오후 3시 도쿄 총리 관저 브리핑룸.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정무직 인사가 단상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발언이 허위였습니까? 공장이 실제로 멈춘 게 사실입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는 준비된 문장을 꺼냈어요. 종이가 손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죠. 개별 발언에 사실관계와 다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어요. 이로 인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한 굴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인정이었죠. 이어서 외무상 모태기의 보좌관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일 양국은 공동검증위원회를 즉시 출범시킵니다. 품질, 보안, 엔드유저 확인을 공동표준으로 정리하고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서울에서도 동시 발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부 실무진이 발표했죠. 재검증 샘플링 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합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처리 SLA를 부여하고요. 저는 숨을 참고 화면을 봤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물류 포워더였죠. 유리 씨, 보류 화물 1차 출하 승인 떨어졌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오늘 밤 11시 항공편이요. 내일 아침 구마모토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즉시 니시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받았을 때 뒤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유리 씨, 화물 승인 떨어졌어요. 알아. 방금 연락받았어. 니시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제실 모니터 봐요. 초록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상통화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관제실이 나타났죠.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경고등이 하나씩 꺼지고 초록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7번 라인은요? 부품 도착하는 대로 재가동 들어갑니다. 내일 오전이면 정상화될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36시간 동안 달렸던 몸이 그제야 무게를 느꼈습니다. 렌, 고생했어. 유리 씨야말로요. 니시다가 말했습니다. 유리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전부 멈췄을 거예요.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5시 김태훈과 한국협력사 실무진을 만났어요. 작은 카페였죠. 유리 씨 수고했어요. 협력사 실무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공동검증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안에 도쿄에서 첫 회의 열겠습니다. 샘플링 기준, 엔드유저 확인 범위, SLA 세부사항 전부 확정하고요. 김태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유리 씨,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뭔데요?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든 건 절차가 아니라 신뢰예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음엔 이런 문장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천천히요. 협력사 실무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악수는 짧았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저녁 8시, 저는 인천공항행 택시를 탔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이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6년 전 제가 살던 도시,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기억될 도시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동 발표로 절차 복구, 보류 물량 순차 출하 시작, 라인 내일 오전 정상화 예정, 공동검증위원회 일주일 내 가동, 그리고 덧붙였죠. 이번 사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관제실로 들어갔죠. 모니터에는 초록불이 일정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처음 본 그 풍경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초록불이 얼마나 많은 문장과 절차와 신뢰 위에서 빛나는지요. 니시다가 관제실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렌도 그렇잖아. 우리는 나란히 모니터를 봤어요. 초록불, 정상 가동.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현실적인 승리는 상대를 꺾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라는 걸요. 이틀 뒤, 저는 다시 도쿄 본사 관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초록불은 일정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처음 본 그 풍경과 똑같았죠. 하지만 제 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초록불을 안전이라 믿지 않았어요. 관리의 결과로 봤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절차를, 절차 뒤에 숨은 신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오전 10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임원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스크린 앞에 섰죠. 손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저는 첫 장을 넘겼어요. 우리는 재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신뢰와 절차를 확정해야 합니다. 생산 담당 전무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죠. 첫째, 공동검증위원회 운영 계획, 매월 정기회의, 분기별 품질 감사, 이슈 발생 시 24시간 내 긴급 소집. 둘째, 엔드유저 인증 표준화, 전략물자와 일반 품목 분리 사전 승인 시스템 구축. 셋째, 위기 시 커뮤니케이션 원칙, 정부 발언 사전 검토, 업계 영향평가 필수화. 재무 담당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항목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공개 발언 가이드라인입니다. 상대국 산업에 대한 폄하, 과장, 허위 표현 금지, 위반 시 즉시 정정 절차 가동.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법무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정부 영역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산업이 망가지는 건 1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정부가 움직이는 데는 며칠이 걸려요. 그 사이에 공장이 멈춥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원칙을 세워야 해요. CEO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구마모토 공장 관제실 사진이었죠. 멈춰있던 컨베이어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잃은 건 생산시간 68시간, 매출 32억 엔입니다. 하지만 진짜 잃을 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국 협력사의 신뢰, 고객사의 신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신뢰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말 한 줄이 공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제도로 바꿔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자존심이 아니라 원칙으로요. 임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숫자뿐 아니라 경험이 설득력이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니시다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 라인 완전 정상화됐어요. 어젯밤 마지막 점검 끝났어요. 고생했어, 렌. 니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 씨, 라인이 멈춘 건 처음이었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나도 그래.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고칠 거야. 일주일 뒤 서울에서 첫 공동검증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과 일본의 실무진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샘플링 기준, SLA 세부사항, 긴급 대응 프로토콜을 하나씩 확정해 나갔죠. 김태훈이 회의 후에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네, 긴 시작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공급망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로 굴러간다. 한 달 뒤 관제실 모니터에 새로운 지표가 추가됐습니다. 공동검증 SLA 준수율 99%.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웃었어요. 초록불의 의미가 바뀐 겁니다. 이제 그 불빛은 단순한 가동이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니시다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리 씨, 요즘 편하게 주무세요? 전보단 훨씬.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위기는 늘 맑은 하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하고 관계를 돌봐야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어 일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잃을 뻔한 건 물량이 아니었다. 상대를 얕본 말 한 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되찾은 건 부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관제실 모니터에 초록불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불빛 뒤에 숨은 수천 개의 약속을 보았어요. 겸손은 굴복이 아니라 다음 위기를 막는 기술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공급망은 재고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 돌아간다는 것을요. 36시간.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준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절차였고 위협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말 한 줄이 47조 원 거래를 무너뜨렸지만 원칙 하나가 그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걸요.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나라.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방법을 아는 나라 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사회 TV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